더듬이. 네, 안녕하세요. 더듬이의 사카린. 오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래는 6월 셋째 주, 그러니까 6월 16일에 지금 저희가 하는 녹음하는 방송분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녹음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한 며칠 미룬 거. 아직 왜냐면 언제 올릴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네. 이제 이 녹음 기준 당일 네. 이제 네. 이번 주 안을 좀 올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그렇게 되면은 이번 주니까 대략 6월 23일에서 26일 사이에 네. 반드시 올라가는 걸로. 기다려주신 분들이 있었다면은 네. 정말 좀 죄송하다고 이제 사죄의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은데 원래는 이제 그 유튜브 썸네일처럼 하죠. 네. 검은색 인스타를 하나 올렸어야 됐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실 꽤 바빴잖아요. 저번 주에. 그렇죠. 좀 간만에 이제 바빠졌죠. 각자 뭐 개인 작업 플러스해서 개인 사정들까지 있었고 그걸로 이제 한번 미뤘는데 오펜 씨가 이번에 얀센까지 맡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한 번 더. 지금 뭐 몸 상태는 괜찮으신가요? 부상투원입니다. 부상투원. 뭐 혈전 왼쪽에 너무 뿌띠한 데일밴드 하나 붙이고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혈전증을 리스크로 가지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송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네. 더 미룰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그죠. 7월 방송도 해야 되고 많이 미뤘죠.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까 점점 약간 하기 싫어지는 거 알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요즘에 이제 날씨가 덥잖아요. 네. 저번 주가 여기 이제 독일 기준으로 정말 미치게 더웠어요. 그러니까 6월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렇게 진짜, 더울 수 있나? 저는 진짜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더위에 애초에 약한데 네. 진짜 정신이 나갈 정도로 약간 혼미해서 저는 사실 오늘을 좀 기점으로 이제 이 청취자분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듣고 있잖아요. 네. 이분들한테 좀 하나의 매니페스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독일의 이 미술대학교 안에 냉방 시스템의 문제에 관하여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건 고쳐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진짜 거의 쪄 죽잖아요. 오펜신의 작업실도 지금 더워서 거의 작업을 못할 지경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저희 개인 선풍기를 가져와서 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더운 수준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게 문제지. 그죠. 또 미술 작품들이 많은 곳에 이거 작업을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뭐 나무들도 많고 그죠. 뭐 이제 화기성 물질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더우니까 끌리는 게 맥주밖에 없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은 맥주 마시고 맥주를 많이 마셨다. 네, 맥주 마시고 뭐 개인 일 처리 좀 하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여기 기준으로 하드 락다운이 풀린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맥주 마실 수 있게 된 것도 지금 거의 저번 주부터였죠. 사실 까놓고 말하면 그러려고 유럽에 있는 건데. 아, 밖에서 마시고. 날 좋을 때 밖에서 맥주 마시려고 그렇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보면. 최고의 쾌락 중 하나인데. 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뭐 바쁘다면 바쁘고 네. 힘들다면 힘들고 또 놀았다면 좀 며칠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오랜만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 어쨌든 오늘 녹음을 하려고 지금 이 더운 날씨 오늘도 꽤 덥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는 대낮에 녹음을 해요. 네. 뭐 한 2-3시 뭐 이럴 때 그렇죠. 그때쯤에 만나서 뭐 이제 슬슬 준비를 하고 이제 녹음을 하는데 이제는 차마 약간 대낮에 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지금 밖은 살짝 벌써 어두워졌고 제비들이 한창 날아다니고 있고 저희가 원래는 이제 선풍기를 틀고 싶은데 이 녹음을 위해서 또 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창문을 닫아두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살짝 열어뒀는데 열어두고. 그래서 혹시 약간의 종종, 잡음이 좀 낄 수 있는데 그 점은 이 좀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ASMR 정도로 생각해 안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이거 하다 쪄죽어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좀 시원해요. 네, 오늘 진짜 다행이죠. 그래서 오늘 할 게 뭐죠, 사카리 씨? 자 이제 좀 본론으로 넘어가서 네. 저희가 이제 성띠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또 마쳤으니까 네네. 이제 오늘은 오펜 씨가 리모트 뷰잉이라는 전시와 러브리스라는 전시 2개 그리고 이제 제가 쭉지방이라는 전시 1개를 해서 이렇게 세 전시를 또 연도별로 그죠? 연도별로 소개하면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의 7월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드리고 앞으로의 이제 또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근데 이렇게 약간 잡담을 한 김에 네. 사카리 씨는 이제 저희가 초반에 아티스트 전반을 좀 다루는 네.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이제 이번 시간 이제 전시라든지 이제 작업을 좀 다루는 시간을 갖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사카리 씨 어떤 시간이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데 이건 약간 서로가 공생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 전시를 파고드는 맛이 없고 맞아. 전시만 파고들면은 전반적인 맛을 또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뭐 종종 피드백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전반적인 거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렇게 전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다라고 하더군요. 그래? 네.
어디서 난 모르는 피드백을 이렇게. 아는 피드백이 하나 있었어요. 네. 오펜 씨는 어떠신데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저한테는 이제 아티스트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작가는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게 더 재밌고 맞아요. 어떤 작가는 전시를 다루는 게 더 재밌고 썽띠우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얘기를 다룰 때 좀 더 재밌지 않았나? 조사를 하면서 왜냐면 많이 겹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렇죠. 지금 뭐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저도 어떤 걸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계속 많이 생각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네. 한번 그래도 어쨌든 시작해 봅시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전시 이제 오펜 씨가 소개하는 리모트 뷰잉 전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전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트 뷰잉이라는 전시입니다. 네, 리모트 뷰잉. 리모트 뷰잉은 이제 나산 콜렉티브라는 하노이에 있는 첫 번째로 세워진 그리고 가장 오래 운영되고 있는 이제 아티스트들이 운영하는 실험적인 예술들을 보여주는 비영리 공간이고 되게 약간 정치적인 예술을 지향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썽띠우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찰떡 같은 공간이죠. 네,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전시는 이제 2017년 9월 8일부터 23일까지 이루어졌고 약간 대략 4년 전 정도 전시. 네, 그렇죠. 4년 전이죠. 사실 한 이때쯤 2015년부터 해서 이제 썽띠우가 슬슬 이제 어느 정도 아트 씬에 이제 등장을 시작했던 때인데 이제 큐레이터는 뭐 어떻게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노통린이라는 이제 큐레이터가 이제 전시를 기획했는데 베트남 유니버시티 오브 파인아트에서 학사를 하시고 Contemporary Art and Art Theory of Asia and Africa at SOAS University of London. 그러니까 런던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박사를. 석사죠, 석사. 그래서 이제 그녀는 보통 이제 예술과 정치, 개념 미술과 포스트 식민주의와 연관된 약간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그것과 관련된 큐레이팅 작업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며칠에 정확히 올리게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최근에 썽띠우 개인전이 새로 열렸잖아요, 라이프치히에서. 네. 맞아요. 거기서 하고 있고. 짜이트게네시스 쿤스트 대고 네, 라이프치히. 짜이트게네시스 쿤스트 라이프치히였다. 네, 거기서 이제 새 전시가 오픈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에다 진짜 성띠우 이름을 치면은 그분 인스타 계정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걸로 이제 보시면 되고. 아, 참고로 이제 성띠우 씨가 저희 인스타도 또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셨더라고. 샤라웃. TMI로 말하자면. 샤라웃 성띠우. 네, 그래서 뭐 공간적으로나 뭐 같이 한 큐레이터나 되게 이제 정치적인 좀 이제 포스트 식민주의라든지 썽띠우가 보통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영역들을 다루고 있는 잘 조화된 전시라고 생각해서 같은 또 이제 런던에서 공부를 한 사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리모트 뷰잉이라는 전시 제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네.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뭐냐 뭐 했을 때 뭐 직역하자면 뭐 원격으로 혹은 뭐 멀리서 보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능력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천리안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한데 이 천리안은 사실 익숙한 용어죠, 한국 사람들한테. 그죠? 천리안 나우누리 아시죠? 그지. 하이누리 옛날에 그 인터넷에 그죠 강자들. 맞아요. 근데 그런 거랑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제 약간 이건 서양에서 좀 비롯된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리모트 뷰잉이라는 능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90년대 미 연방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비밀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사건에서였다. 그런데 여기 중심 인물이 인고수완이란 것이 드러났는데 그는 먼 곳, 볼 수 없는 곳의 사실을 그의 능력, 리모트 뷰잉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인고수완이라는 사람이 이 스타게이트 사건의 좀 중심 인물이고, 네, 그렇죠. 그 사람이 이 능력이 있었던 거죠, 이 초능력이.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제 생각에 정확히는 이걸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마 이제 약간 엑스맨 같은 거 있죠, 영화. 초능력을 가지고 약간 실험을 하는 그런 비슷한 느낌의 연구지 않았을까?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은 보통의 초능력이랑 조금 다르게 마치 영상을 보듯이 약간 그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잡아낸다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멀리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보는 능력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주제는 그래서 약간 썽띠우랑 잘 맞죠. 실제로 어떤 썽띠우가 잡아내려고 하는 게 너무 가시적인 무엇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죠. 보이지 않는 되게 멀리 있다고 숨겨진 느껴질 수 구조의 있는, 느낌. 그죠. 구조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이 단어를 통해서 전시의 제목을 구성하지 않았나. 뭐 첫 번째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약간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뭐 썽띠우는 전시를 위해 베트남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식민지 뭐 전쟁 그리고 글로벌 시장 경제를 통해 구축되는지를 되게 많이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큐레이터는 약간 이제 썽띠우가 단순히 지리학적인 고찰만을 담고 있는 되게 그런 지리학적이고 정치적인 작업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픽션과 논픽션, 그다음에 이성과 영적성, 이제 스피리추얼이라고 불리는 되게 영적인 어떤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동시에 되게 이항적인 것을 많이 다룬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때 2017년부터 사실 저희가 지금 앞으로 소개할 전시들까지 쭉 이어오는 중심 주제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맞아. 어쩌면 이렇게 썽띠우 작업 전시에서의 작동 방식? 사실은 저도 그래서 전시를 꼽은 이유가
썽띠우의 작업 커리어에서 네. 사실 좀 분기점이 된다고 해야 될까? 아, 이 전시가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그녀가 작업적인 아이덴티티를 뚜렷이 좀 구축하는 첫 번째 전시가 아닐까.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녀가 자주 쓰는 영상, 사운드, 뭐 이제 신문 같은 것들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뭐 신문은 사실 요번 전시도 아까 저희가 말한 라이프치히에서 전시도 보면 신문은 아니지만 이제 그 거기도 이제 도큐멘트 같은 문서가 거를 계속 있고 문서가 존재하고 철창 그림이 그려져 네,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썽띠우가 스스로의 약간 예술적인 정체성을 약간 기강을 다진 그런 전시가 아닐까.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다루는 많은 주제들은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맞아요. 여기서 막 나오는 약간 레퍼런스도 계속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에 써있는 간략한 소개글을 읽어보자면은 그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베트남의 정체성은 대개 전쟁과 관련된 뚜렷한 재료, 이제 마테리얼이라고 써 있는데 뚜렷한 재료를 가진 다양한 연기자들의 전쟁터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전쟁의 과정을 통해 무엇이 진짜인가라는 가정은 유령과 같이 살고 있는 주체들을 향한 무기로 변화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간단히 말하자면 전쟁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게 베트남의 정체성이고 그치. 베트남인들의 정체성은 이 무기 아니면 이 목적성을 가진 뚜렷한 재료들에 이용당하며 그들의 정체성은 유령과 같은 취급을 받는 무엇이다. 베트남 사람들의 이 관심이나 이 사상을 가지고 그걸 오히려 그죠. 좀 역으로 이용해서 좀 무기로 쓰는 느낌인 맞아, 약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시가 사실 되게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게 헷갈리는데 약간 이 전시 하나를 묶을 수 있는 마지막 설명구가 있더라고요. 썽띠우는 이 전시에서 영적인 무엇을 통해 하나로 묶여지는 두 개의 내러티브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하나는 베트남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의식,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제사죠, 제사.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러한 영적인 믿음을 이용한 미국의 무기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무엇을 가지고 베트남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과 약간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혼합해서 이 하나의 전시를 풀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전시에 등장하는 뭐 간단한 작업들을 네. 얘기해 보자면은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신문 작업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거대 설치물 안에 존재하는 이제 영상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올려져 있는 사운드 작업이 있어요.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그 영상 작업의 사운드가 그 스피커에서 재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 뭐 사실 전시 구성 자체는 이렇게 뭐랄까 새롭다는 느낌은 아니고 이 전시 공간이 대략 큰가요? 아니면 좀 작은? 제가 사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사실 여기가 아티스트가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니까 그렇게 큰 공간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첫 번째로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이제 거대 설치물 안에 있는 영상 작업인데 네. 이 영상 작업의 제목은 이제 No Gods, No Masters입니다. 신들도 없고 그 마스터들도 없다. 뭐 이런 건데 절대자의 느낌과 마스터가. 절대자의 부정이랄까.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것도 저희가 저번 시간에 좀 데리다랑 이어지는 부분이 있죠. 맞아. 왜냐면 데리다가 원 존재는 없다, 뭐 신의 음성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영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모카이라고 불리우는 베트남 남부의 시골의 풍경을 보여주는 반전된 색상의 약간 슬라이드 쇼 비스무리한 그 영상으로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그 되게 목가적인 풍경, 뭐 자연의 풍경,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베트남 시골의 풍경, 뭐 약간의 뭔가 대나무 같은 것들도 있고, 막 닭이 돌아다니고, 좀 강물 있고 이런 식 있잖아요. 이런 이제 자연 풍경들이 약간 슬라이드 쇼처럼 이렇게 서서히 넘어가요. 이게 영상을 보시면 쉬운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그냥 찍혀진 것들이 아니라 어떤 반전된 색상.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흑백 반전 말하는 거죠? 아니면... 반전된 색상도 있는데 흑백도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뭐 색상을 보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긴 할 거예요. 약간 좀 되게 무서운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 이건 뭐 나중에 제가 사진을 올려드릴 테니까. 네, 영상도 링크를 꼭 걸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장면에서 베트남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제사를 찍은 영상이랑 사진들이 이렇게 또 슬라이드 쇼처럼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 영상들 계속 넘어가고 마지막엔 다시 음슴한 자연 풍경이 좀 등장해요. 근데 거기서 좀 색깔이 등장하고 보라색깔 같은 색깔들. 첫 번째는 약간 그냥 완전 좀 흑백에 가깝다면 마지막에 조금 컬러가 좀 섞여 완전 유령 같은 색깔이랄까 굳이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사실 간단한 영상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이제 썽띠우 작업에서 계속해서 어떤 인터뷰에서 등장하는 이 고스트 테이프 넘버 10.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모티브죠. 이 영상에 들어간 사운드가 사실 이 고스트 테이프 넘버 10의 사운드를 사용한 영상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고스트 테이프 넘버 10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고스트 테이프 넘버 10은 이제 미군의 옛날 이제 베트남 전쟁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화학 부대, 뭐 포병 부대 이런 것처럼 정신학적 부대 뭐 이런 게 있었대요. 지금으로 치면 뭐 이렇게 정보부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심리 부대라고. 심리 부대랄까? 그러니까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부대죠, 굳이 말하자면. 이게 정신의학적인 어떤 걸 사용해서 적을 공격하는.
뭐 그런 약간 작전 중에 이제 고스트 테이프라는 이제 그 실제 테이프 있어요. 사운드 파일이. 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약간 방황하는 영혼이라 불리는 원더링 소울. 이제 그 이 작전명이거든요, 그게. 네. 방황하는 영혼이란 작전명을 가지고 있는 그 작전 안에 있는 사운드가 고스트 테이프입니다. 근데 이 고스트 테이프 뭐냐면은 뭐 쉽게 말하면 밤에 거대한 헬리콥터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군사들의 배낭에 스피커를 넣고 이 고스트 테이프를 트는 거예요. 약간 죽음, 애도, 사후세계, 장례식 음악, 뭐 아버지의 죽음에 슬퍼하는 어린아이의 애원, 뭐 그다음 사후세계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심령적인 약간 답변이라고 해야 될까? 막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되게 음습한 소리 막 맞아요. 약간 뭐 레퀴엠 같은 것도 흘러나오고 막 맞아요. 죽어간 뭐 이런 소리 나는 거고 아빠 뭐 어디 죽었 뭐 일어나 뭐 이런 소리 듣는 거고 제가 이걸 실제로 들어봤거든요. 막 그런 대사도 있더라고요. 죽은 동료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네. 아 후회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런 전쟁에 거 있잖아요. 참여한 것이 후회된다. 집으로 돌아갈 걸. 나의 영혼은 이 떠돌아다니는 것에.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는 그 베트남 래퍼가 멤피스 사운드를 만들면 이 사운드를 무조건 채용하겠다. 내레이션 쪽으로. 되게 비극적이면서도 뭔가 슬프면서도 이 조작된 슬픔? 근데 이게 약간 사칸 씨가 지적해 주신 게 맞는 게 뭐냐면은 네. 그런 말 있다잖아. 아, 후회된다. 근데 이 작전이 먹힐 수 있는 이유가 그만큼 베트남인들에게 이 영적인 의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 베트남 문화에서는 실제로 약간 적합한 장례식을 치르지 않은 죽은 영혼들은 뭐랄까 저주받아서 림보라는 곳에 약간 헤매게 된다는 믿음이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영화 인셉션에서도 그 림보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 림보에 빠지면 뭐 시간이 엄청 돌아가지 느려서 못하고. 돌아가지 못하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그래서 이제 베트남인들이 아니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게릴라 작전을 펼치는 베트콩들이 이제 땅 밑에 숨어서 밤에 막 이게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막 소리가 들려오는 거지. 아 후회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 고스테이프 넘버 10 관련해서 영상도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각색한 영상? 아 그런 게 그러니까 있어. 사운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영상? 관련 짧은 드라마가 있어요. 네. 한번 보시면은 되게 무서우면서도 웃긴 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베트콩 한 명이 죽어서 땅굴에서 이렇게 묻어줘요. 그러니까 그 지하 땅굴에서 그러다 이제 위에서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땅굴에 동료를 묻어주는 사람이 이 소리랑 동시에 이 전쟁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환각을 보는 거예요. 두려움에. 그래서 결국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지. 그러고 나자마자 미군한테 총을 맞아 죽어요. 그럼 미군은 이제 오케이 라저 이러면서 그 배낭에 있는 라디오를 딱 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 짧은 영상이 그런 식으로 약간 이게 약간 드라마화 시켰구나. 네, 드라마 시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엄청 잘 먹혀서 베트남 민족 해방전선에서 싸우는 그 최전선에서 잘 약간 싸우길 꺼려한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돌격하면 돌격해야 되는데 그죠. 얘네들 쫄아 있으니까 돌격을 못 하게 되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건 안 먹히지. 요즘으로 치면 차라리 우리가 이제 자고 있는데 뭐 이제 어디서 그런 소리가 들으면 먹겠지. 일론 머스크의 목소리로 갑자기 도지코인을 사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죠. 한국말로요? buy 도지코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무엇을 좀 지시하냐면은 베트남인들에게 영적인 게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걸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썽띠하게 그거지. 이 영적인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미국은 그걸 역이용해서 무기화시켰다. 뭐 약간 뭐 이제 이런 걸 재밌는 레퍼런스로 찾았다는 건데 뭐 그래서 실제로 이걸 만들어진 과정을 좀 보면은 실제로 미군들이 성우를 고용해서 베트남 군인이 무덤 너머에서 아내와 아이를 부르는 뭐 4분 분량의 녹음을 만들기도 하고 막 그들이 약간 영혼의 연옥에 갇혀 있는 듯한 연옥의 림보죠 일종.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사운드를 막 만들어 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썽띠가 굳이 말하면 이걸 차용한 이유 중 하나는 뭐 이제 아까 저희가 그랬잖아요. 베트남의 제사 영상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같이 네, 의식을 치르는 그 장면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이 사운드 고스테이프이 나온 사운드가 그런 영상을 같이 약간 배치시키면서 썽띠는 약간 뭐랄까 심리적 전쟁이니까 여기서 이제 사이콜로지컬 월페어라고 하는 심리적 전쟁의 영적 이론들과 도메스틱 뭐 가정적인 아니면 뭐 가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가족의 의식, 뭐 패밀리 프레이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식의 가정적인 측면과 되게 무기화된 그 측면을 되게 결합시키고 그것이 어떻게 베트남인들의 약간 정체성을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좀 무서운 게 확실히 이 사운드의 특성에 대해서 우편 씨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네. 어디까지 침투할 수 있냐를 모르는 것과 그러니까 어디서 근원도 모르고 근데 이 베트남 개개인의 가정의 이 기도라는 거 있잖아요. 패밀리 플레이어는 엄청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그죠. 엄청 깊숙한 것. 근데 그것에 사운드를 이용을 해서 이 영적인 감성을 이용해서 사운드로 침투시킨다는 게 좀 무섭네요. 그러니까 영적인 되게 그러니까, 사적인 공간까지 깊게 침투한다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영적인 공간이 사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게 가장 사적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층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생각 안 하죠 우리가. 요즘에도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있지만 당연히 그 제사를 이제 지내는 걸 조작해서 어떻게 무기화시킬 거라는 생각을 잘 못 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층에 있는 무엇인가를 무기화시키고 그걸 사용해서 무언가를 약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정체성에 대단히 큰 타격을 줄 거거든요. 사실 그런 거는. 과거에나 이제 뭐 이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전에 약간 중세 시대나 그 뭐라 그러냐 그 비행기나 이런 탱크 없이 싸울 때 있잖아요. 그 뭐라 하죠? 보병전 네, 이런 걸 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은 사운드를 이용할 때 갑작스럽게 밤에 그뭐 호루라기를 불거나 그 큰 포효 소리를 내면서 적이 대군인 것처럼 막 이렇게 맞아. 그런 맛이 맞아. 실제로 그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확실히 그 결이 다른 게 더 지능적이고 그죠. 더 무섭고 그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해야 그러니까 상대방 문화의 구조를 이해해야 나올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공격?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썽띠우가 중요하게 또 말하는 다른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스펙터란 말을 쓰더라고요. 스펙터라고 하면 이제 유령, 뭐 망령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녀가 이렇게 약간 말을 하더라고요. 작업의 중요한 주제는 망령적인 무엇을 포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리모트 뷰잉, 뭐 고스테이프, 그다음 썽띠우가 말하는 베트남인들의 정체성은 되게 모두 망령적인 성질을 공유하는 어떤 거예요. 왜냐면 리모트 뷰잉도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포착해낸 행위고 고스테이프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그 베트남인들의 영적인 그 믿음 그것을 활용해서 포착해내는 행위고 그렇죠. 그다음 베트남인들 썽띠우가 이 작업을 해서 베트남인들의 정체성을 약간 포착해내려는 이 맥락들이 봤을 때 썽띠우가 이 작업에서 전반적으로 해내고 싶었던 건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되게 포착하고 싶어 했구나. 근데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 뭐 이러한 이건 그냥 레퍼런스잖아요 사실. 네. 뭐 고스테이프의 썽띠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게 예술 작업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이건 그냥 썽띠우가 찾아낸 그죠. 타당하고 재밌는 레퍼런스일 뿐인데 그치.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러한 레퍼런스를 어떻게 작업화시켜냈냐는 게 되게 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작업이 그 다음에 썽띠우 약간 분기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녀가 찾아낸 레퍼런스를 되게 예술화, 물화시킨 첫 번째 좋은 예시 같아요 사실. 그래서 스펙터적인 것을 어떻게 포착해내는가를 좀 봤을 때 썽띠우가 말한 이 문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나의 전반적인 작업의 프로세스에서 내 결정을 이끈 중요한 것은 망령, 유령을 포착해내는 것이었다. 그것이 고스테이프 혹은 나의 가족에게서 나온 것이든 모든 말이다. 이미지들을 반전시킨 것은 그것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나는 사진이 동영상 옆에 배치될 때 드러나는 기억의 활성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연장되는 게 뭐냐면 롤랑 바르트가 이제 사진에서 많이 좀 글을 썼잖아요. 그죠. 근데 롤랑 바르트 좀 약간 유명한 이제 말 중 하나가 약간 사진은 이제 사진이 찍히는 지난 과거의 순간을 보여준다고 말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우리 엄마가 아니라 엄마의 과거죠. 그렇죠. 그죠? 엄마가 찍힌 당시의 그 순간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뭐 부정할 수 없는 거다 막 이러죠. 그죠. 근데 이제 썽띠우는 이것을 좀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나는 그 사진 옆에 움직이는 이미지를 배치해서 그 과거를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개념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카이브 작업은 많고 다큐멘터리 작업은 많지. 근데 왜 썽띠우 작업이 그것과 구분되느냐? 라고 했을 때 미술적인 실천, 예술적인 실천에 있어서 실제로 내가 그렇다면 정치적인 작업을 하고 베트남인의 정체성에 대해 현재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걸 말하길 원할 때 나는 이것을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거야 스스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단순히 사진을 뭐 그러니까 사진을 아카이빙해서 그것을 뭐 붙여놓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되게 연구한 거죠. 그렇죠. 그게 저는 되게 썽띠우가 이 작업에서 되게 잘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 영상에서 이 이미지 사진이 이렇게 슬라이드로 움직이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영상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보통 슬라이드 쇼는 탁탁탁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냥 굳이 말하자면.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밀어내기라고 해야 될까? 그 기법 프레젠테이션 옛날 그 느낌으로. 네, 그런 걸 천천히, 되게 천천히. 근데 다 영상도 있고 천천히 움직여요? 네, 되게 천천히 움직여요. 눈에 보일 정도로 이게 완전히. 네, 완전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오히려 약간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 느낌이기도 하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영상이란 거 보면 하나의 되게 풍경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이 약간 이제 칸으로 정확히 나눠져서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두 개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느낌이 되게 사실 이상해.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 이 과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다음에 이 망령이란 것을 포착해내기 위한 근데 망령이란 거는 말 그대로 뭐 굳이 말하자면 좀 움직이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 그죠. 눈으로 그러니까 딱 포착해낼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시간의 흐름이나 뭐 그녀가 이제 사용하는 그런 기법들 통해서 그런 걸 좀 포착해내려고 하는 거죠. 저는 사실 그래서 이런 게 뭐 그냥 단순히 뭐 여기서 썽띠우는 그냥 뭐 나 망령을 포착하고 싶어서 뭐 이미지를 반전시켰어 라고 하지만 사실 철학적으로나 아니면 이 예술적인 실천의 영역에서 봤을 때 꽤나 타당한 사실 그리고 효과적인 실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가서 그럼 그녀의 작업에서 정확히 어떤 예술적 실천이 이루어졌고 고찰이 있었는가 이런 걸 좀 살펴보고 싶은데 네. 저는 첫 번째로 그때 전 시간에 말했던 사운드와 연관시켜서 모노와 스테레오를 약간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모노란 거는 한마디로 단일 채널을 모노라고 하거든요. 그죠. 한마디로 단일 모드예요, 단일 모드. 네. 그다음에 스테레오는 이제 뭐 입체 음량이라고 하죠, 입체 음량. 네. 그래서 실제로 썽띠우 작업을 보면은 뭐 사운드 워크 이런 식으로 안 써 있잖아. 그죠. 몇 채널인지 항상 써 있죠. 뭐다 세븐 뭐 몇 채널 뭐 작업이다, 몇 채널 작업이다, 뭐 4채널 작업이다 이런 식으로 다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이런 스테레오를 의도적으로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가 그녀가 사용한 레퍼런스들을 하나씩 좀 이제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첫 번째로 고스트 테이프는 모노와 스테레오의 어떤 경계에 존재하는가 네. 이걸 약간 생각해봤을 때 저는 모노라는 것을 약간 하나의 목적성 아니면 기능성에 입각할 때 모노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굳이 말하자면 목적성이 좀 뚜렷한 느낌. 목적성이 뚜렷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무기는 입체적인 무엇이 아니에요 사실. 무기는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이기기 위해 만들어진 딱 진짜 모노화된 어떤 오브젝트잖아. 그죠. 그런 점에서 고스트 테이프는 어떤 모노화된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베트남인들에게 그것은 되게 스테레오적으로 들린다는 거지.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어떤 정신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되게 음량적인 무엇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게 한국말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세 글자였던 것 같은데 그 뭐라 하죠? 불특정 대상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불특정 대상을 불특정 다수의 느낌? 그러니까 사운드 자체가 침투하는 게 한 명만 노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헤드폰을 씌우거나 이어폰을 꽂아줘야 되는데 그치. 그게 아니라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스테레오화 시킨다는 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헬기로 위에서 쏜다는 것, 이 사운드를 그쵸. 들을 수밖에 없는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귀를 막지 않는 이상.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한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원 채널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의. 근데 이제 그러니까 총구는 하나인데 산탄총 느낌으로. 그렇죠. 샷건 같은 느낌일 수도 있고. 그래서 고스트 테이프는 사실 모노와 스테레오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내러티브인 제사 베트남인들이 가지는 영적 의식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그 전에 이제 그래서 썽띠우가 이제 말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내가 베트남에 돌아갈 때마다 나의 가족은 나를 위한 성대한 의식을 준비한다. 그것은 신들과 조상들의 유령을 나와 대화시키기 위해 불러내는 것이다. 몇 시간짜리 의식은 나를 더 높은 믿음과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단히 별거 아닌 걸로 들릴 수 있겠지만 가족의 최종 목표 혹은 조상과 신들의 최종 목표는 매우 전통적이긴 하지만 재정적으로 안정되거나 혹은 결혼이나 자식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보수적이고 이종규범적인 삶의 모델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그들이 믿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한 거면 이건 고스트 테이프랑 또 완전 반대야.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우리가 의식, 제사 이런 걸 생각했을 땐 되게 스테레오적인 어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공간적인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입체적인 어떤 걸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서 정확히 이제 썽띠우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대단히 보수적이고 이종규범적인 삶의 모델이다. 한국에서도 이제 굿할 때 보면은 그 장구 치시는 분들이랑 옆에서 그 고수질이라고 하나요? 옆에서 이렇게 얼쑤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도 항상 있고 옆에서 계속 사운드를 주거든요. 근데 이거의 목적성 하나는 굿을 통해 무언가를 이뤄내는 거죠, 소망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의식을 생각했구나, 유령에 대해서 생각할 땐 되게 스테레오적인 무엇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또 반대로 베트남의 그것은 완전히 모노적인 거야, 사실. 목적이 있는. 그래서 이 고스테이프과 제사, 이 영적 의식은 되게 어떤 의미로 되게 서로 상반돼서 완전 맞물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영상이 흑백의 색상이 혹은 이 반전된 색상을 가진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모노성을 나타내기 위함도 있지만 동시에 이 스테레오적인 어떤 것과 대비를 주기 위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스테레오적인 건 그렇다면 무엇이냐? 바로 고스테이프 사운드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영상을 보면서 그 사운드를 들을 땐 대단히 상반된 어떤 효과들이랄까 시각적으로는 되게 플랫한 모노적인 효과들을 우리가 얻고 있음에도 그 주위에는 조금 그 주위에 흘러나온 이제 고스테이프의 사운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운드는 또 따로 설치됐다고 했죠? 따로 설치. 그러니까 영상에서 나오는 거지만 뭐 둘러싸여 있는 식으로. 그래서 이런 좀 약간 상반되는 이 대비적인 효과랄까 이런 걸 좀 의도한 게 아닐까. 그래서 저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쨌든 썽띠우가 이 작업에서 되게 중요한 게 약간 자신의 아이덴티티라든지 자신이 생각을 그 미술로 실천화시킨 거라 했잖아요. 네. 그런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약간 바라볼 수 있는 게 그녀가 사용한 첫 번째 아까 말한 슬라이드 쇼. 전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대단히 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다른 기법도 아까 말한 색상 반전. 그다음 영상을 보면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 막 얼굴도 나오고 그다음에 고스트 테이프라든지 아니면 따로 설치했다든지 이런 식의 뭐랄까 미학적 실천들이 저는 이 전시의 사실 가장 주된 요소가 아닐까? 가장 그녀의 칭찬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사실 이런 뭐 생각을 하는 건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왜냐면 나 고스테 이런 걸 알아냈고 뭘 알아냈고 이런 걸 하긴 쉬운데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맞아, 그렇게 이 어렵지 레퍼런스를 그대로 표현하는 순간 그냥 다큐멘터리적인 작업이 나와버리니까 그게 저희가 전 시간에도 마무리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런 다큐멘터리적 작업들의 특징이 레퍼런스를 그대로 차용으로 그냥 보여주는 식으로 가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미술가의 역할이 미적인 자기의 무언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미술가는 중매자가 돼버리는 느낌? 맞아. 이야기책을 만든 느낌이죠. 그냥 그렇게. 근데 이제 성띠우에서 작업은 뭐 레퍼런스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이제 좀 상반된 연출이라든지. 그러니까 물론 저가 모노 뭐 스테레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은 물론 저는 그게 진짜 성띠우가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몰라요. 맞아. 왜냐면 성띠우가 그걸 말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치. 근데 또 말하면 솔직히 쿨하지 않은 거잖아. 그거는. 그치. 비법 소스 같은 건데. 비법 소스를 알려주면 안 되지. 비법 소스 같은데 그건 말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말 안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대단히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면은 알 거예요 아마. 약간 제가 말한 부분들이 실제로 체감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사진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동영상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거가 아닐까요가 아니라 그냥 영상에 실제로 그런 걸 되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사운드도 되게 그런 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목도 봤을 때 모노스테레오를 결국 한국말로 풀자면 단일성과 복수성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No Gods, No Masters라는 이 작업의 제목도 사실은 이 단일성과 복수성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이라는 것은 실제로 철학에서 일자라는 표현을 많이 약간 표현이 되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네. 쉽게 말하자면. 그다음 마스터즈도 약간 보통 우리가 마스터를 하면 복수적인 무엇이 아니라 상층에 존재하는 단일한 존재로 간주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yes 마스터 하면 하나밖에 없는 나의 군주님 같은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no gods 그 신들 그다음에 마스터스 다 복수형이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걸 가정할 때는 제가 전 시간에 데리다가 이제 신의 음성이 뭐 단일한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문자 기록이 복수적인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봤을 때 역시 이 작업의 중요한 포인트도 이 복수성과 단수성, 복수성 뭐 이렇게 약간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작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레퍼런스가 아니라 그 레퍼런스를 통해 그녀가 약간 더 깊게 파고들어서 만들어낸 그녀가 찾아낸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딱 레퍼런스로만 쓴 게 좋네요. 그죠. 이게 작업이 되면 재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풍부한 거지 작업이. 그치. 그 밑에 구조가 뭐 모노든 스테레오든 뭐 단일성이든 복수성이든 이제 그녀가 찾아낸 전반적인 딱 그 작업의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 이게 되게 또 재밌게 다가온 작업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비디오 작업을 그냥 한 줄 평으로 하자면은 영적인 어떤 그런 코드를 비디오로 시각화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상 작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영상 작업은 시간 베이스 매치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뭐 시작과 끝이 있고 예를 들면 그런 식이니까. 그래서 영상 작업은 되게 내러티브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영상이라는 거 우리가 보는 드라마, 영화 다 서사적이잖아. 그죠. 물론 그 안에서 좋은 영화 감독들은 되게 많은 구조를 다루기도 하고 뭐 영화의 구조성을 실험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성띠우는 뭐 단순히 영상을 통해서 내러티브를 말하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큐멘터리가 아닌 그 예술 영상 필름 구조에 대한 연구인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비디오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이란 게 되게 어떤 내러티브를 가지기 대단히 쉬운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녀가 가진 레퍼런스가 내러티브로 향하기 되게 쉬운 맞아요. 약간 다양한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그러게 저는 되게 이런 부분이 좀 칭찬하고 싶은 거. 이거는 저 영상 작업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게 약간 우리가 무슨 전시를 다룰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전 무조건 이 전시 사실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영상 작업 때문에. 전 이 영상 작업이 너무 좋아서. 왜냐면 요즘에 영상 작업 많잖아. 많죠. 근데 약간 제 취향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영상 작업 좀 달라. 나한테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그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달랐다는 거. 표현은 그러니까 자칫 지루할 수도 있고, 그죠. 뭐 자칫 너무 뻔할 수도 있는데 그 뭔가 줄타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되게. 저 이 영상을 아직 안 봤는데 한번 꼭 봐야겠네. 색감이나 이런 것도 되게 이쁘고 뭐 구성도 괜찮은 것 같고 뭐 19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영상 자체는 되게 높은 평을 좀 내리고 싶어요. 이 영상이 혹시 그 약간 중말미쯤에 그 돼지 시체가 뭐 강에서 떠내려오는 그 영상 맞나요? 흑백으로 돼가지고 좀 음울하면서 무서운. 그건 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른 건가요? 근데 강이 있긴 하거든요 거기도. 네. 그러니까 이 영상적 약간 성띠우를 대표하는 영상적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도 흑백이에요 사실 그것도. 네. 아마 제가 봤던 건 좀 다른 그건가 봐. 근데 요거는 좀 흑백이라기보다 좀 완전 반전된 색상의 느낌이 강해요. 아시죠? 그 약간 그 파란색. 네, 막 파랑색, 하얀색이 막 주되게 등장하는 뭐 그런 느낌? 뭐 그래서 아무튼 노 가스 노 마스터즈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시에 있는 또 다른 이제 신문 작업. 네, 신문 작업인데 이 신문 작업은 사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뉴스페이퍼 1969 짝대기 온고잉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약간 이건 내가 볼 때는 이제 약간 심심할 때 자기 전에 하나씩 만든 느낌이 아닐까.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빈센트 베빈스 라는 사람이랑 함께 그녀가 되게 미국스럽게 써낸 진실을 전달하는 가상의 신문이라고 그녀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녀가 이 전시 안에서 이 신문 작업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녀는 스스로 대부분의 삶을 독일에서 살았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돌아가 내가 이 지역 사회보다 더 많거나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전시회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베트남 측에서든 미국 측에서든 그 당시 이제 많은 언론 보도들이나 네. 신문 기사들은 오염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하고 싶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녀가 물론 그녀가 써내린 가상의 기사들은 정확하거나 객관적이라기보다는 되려 외국의 견해라는 것에 주목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작업에 되게 중요한 핀트 같아요. 이게 약간 사실 외견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아, 썽띠우가 이 신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팩트를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맞아. 그러니까 신문의 구조가 주는 권위성이 있죠. 그쵸. 진실 같은 느낌. 그죠. 근데 썽띠우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은 거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냥 하나 더 들어가서 아니 그것도 페이크고 이것도 나의 시선일 뿐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신문을 써낸 게 아니라 어떤 형식을 부각시키고 그쵸. 어떤 페이지는 그냥 사진들만 있고 막 이런 게 되게 맞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빈칸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영상 작업이랑 비슷하게 교묘하게 그리고 대단히 영리하게 다큐멘터리성을 피해가요. 다큐멘터리성 작업을 피해가면서 되게 예술적인 어떤 그 위치를 좀 점하는 게 있는데 구조적인 위치를 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좀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신문 기사를 만들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세 개 중요한 사건들은 1969년, 1996년, 2017년의 사건들이다. 여기서는 총 3개의 사건들 다루거든요. 네. 아마 사칸 씨도 이걸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저도 딱 3개였어요. 네, 근데 내용이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좀 다르죠. 새롭게 만들어낸 신문들인 건데. 첫 번째는 이제 Troops employ fantastic new tools in Nam 1969년 9월 20일. 그래서 베트남에서 환상적인 신무기를 사용하는 군대. 라는 헤드라인을 달고 있다는 거고. 이게 미국 군대를 말하는 건가요? 이 군대가? 네, 미국 군대. 네. 미국 군대. 이게 그러니까 고스트 테이블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진이 있는데 여기가 약간 스피커 빵빵 이게. 아 이게 약간 저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이제 민간인 통제선이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대북 찌라시 같은 거 있죠. 막 대북 날라오는 전단. 거,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실제로 거기서 스피커가 있는 거 아시죠? 막. 대북 확성기. 대북 확성기. 그럼 거기서 틀어주는 게 뭐 우리나라 아이돌 노래도 틀어주고. 아 실제로 그렇게 틀어주나요? 네, 왜냐면 그 문물 접하게 하고 막 약간 그걸 위해서. 대북 찌라시도 이렇게 날리는 것도 보셨고. 나 그거 날라와요. 아 이게 대남 찌라시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북한이 북한에서 이제 우리나라 보내진 잘 않는 것 같아 사실. 그래서 이게 북한 쪽에서 넘어오는 것도 있긴 한데. 뭐라고 써 있나요? 뭐 정확히 이걸 저가 죽지 못해 이게. 죽으면 이게 뭐 국가 기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국보법 위반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뭐 이제 전년 찌라시가 날라온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면 이제 군인들이 이제 가서 직접적으로 철수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수거해오죠. 뭐 그런 게 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것과 같이 대북 확성기라고 하잖아. 네. 딱 그 사진이 붙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고스테이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신문 기사.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Life floats along in the Mekong 1996년 9월 2일 메콩에서 흘러가는 삶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약간 이 메콩강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동남아시아 내륙에서 가장 큰 강이래요. 메콩 그 술도 있잖아요. 뭐 그 위스키 같은 거. 그래서 음식점 이름도 많아요, 메콩. 맞아, 메콩 쪽에도 많고. 근데 이게 웃긴 게 실제로 뭐 그 당시 베트남 전쟁 때도 꽤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게 현재 중국의 댐을 건설하면서 되게 물 부족 현상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물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라오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로부터 되게 많은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꽤나 큰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걸 쳐보면은 뭐 메콩강 분쟁 뭐 이런 식 쳐보면은 2020년도 기사예요 다. 한국어로도 나오나요 바로?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뉴스를 이제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런 기사까지 이런 약간 추측도 있더라고요. 세계 3차 대전은 메콩강 유역에서 일어날 수 있다. 막 이런 것 좀 되게 중요한 좀 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분쟁이 좀 많은 강이다. 그래서 뭐 이 내용을 말하자면은 뭐 전후에 이제 메콩강에서 이제 생활하는 이제 베트남인들의 삶 뭐 이런 걸 좀 다루는 주제고 이제 마지막은 Destination Black Virgin Mountain 2017년 9월 5일 그래서 뭐 종착지 블랙 버진 마운틴. 그래서 이제 블랙 버진 마운틴은 되게 좀 상징적인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되게 베트남의 불교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큰 산이고 2차 대전 때는 일본군이 점령했었고 이제 베트남 전쟁 때는 미군이 이곳을 점령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되게 전략적인 요충지죠 전쟁이 있어서. 왜냐하면 되게 높은 고도에 있고 막 이게 나중돼 있는 멀리 풍경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기사가 종국에 말한 건 뭐냐면은 뭐 이런 실제적으로 불교적으로 엄청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던 곳이고 뭐 전쟁 때 어디에 점령을 당했는데 지금은 결국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돼버렸다. 뭐 그런 걸로 해서 약간 뭐 굳이 말하자면은 지리학적으로나 아니면 뭐 베트남 역사를 약간 스스로 그다음 그 전쟁과 되게 연관시켜서 사실이면서도 또 동시에 약간 자신이 스스로 써낸 가상의 기사를 썼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약간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 생각에는 약간 그녀가 왜 신문의 형식을 강조해서 이 가상 이야기를 도대체 써내려갔는가를 생각해봤는데 그녀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995년 독일에서 만연해진 외국인 혐오로 인해 베트남인들이 추방을 당하는 것을 다루는 뉴욕타임즈의 기사에서 기자는 베트남인들을 모두 동정스럽게 바라보며 그들의 공경에 대해 불안을 떨고 있는 존재로 그려낸다. 한마디로 그들이 공경에 처한 그 불안한 존재로 그려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래서 썽띠우는 이런 행위가 베트남인 모두를 오버포퓰레이트 게토의 일포슈네이트한 커뮤니티로 만들어버리나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오버포퓰레이티드 한마디로 과잉 인구가 된 게토는 그거거든요. 완전 빈민가. 네. 그다음 일포슈네이티드 불행한 애들인가? 완전 불행한. 그래서 그런 존재로 그러니까 베트남인들이 사는 곳을 완전 그런 커뮤니티로 만들어버린다고 지적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그거죠. 쟤네 너무 불쌍하지 않니?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식, 그러니까 도와준다. 계몽주의 느낌이지. 계몽주의 같은 거죠 말 그대로. 선민의식일 수도 있고. 그래서 썽띠우가 여기서 정확히 뭐라고 말하냐면 왜 작가, 기자는 그가 모든 설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앨런 코엘이 이 빌딩에 사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어떠한 실제적인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전 몇 년 동안 나를 신경 쓰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왔다. 기사는 좀 더 현실적이고 더 깊은 진실을 환기시키는 어떤 것을 추구함으로써 클리셰를 피하는 이득을 얻었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 그는 그가 관심을 갖겠다고 공언하는 이야기에 대한 미묘한 설명을 실제로 전달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기사라는 것이 절대 이 객관적일 수 없다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게 모노와 스테레오의 이런 대비랑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물론 여기에 사는 입장에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실제 또 바깥에서 봤을 때 그 불행한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맞다 틀리다를 정확히 말할 수 없다는 거지. 그죠. 근데 썽띠우가 말하는 거는 신문이라는 것이 팩트를 담당하기 시작할 때 자신의 이야기는 잊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가상의 신문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써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썽띠우가 이런 신문의 구조를 쓰는 게 다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신뢰성? 그렇죠. 그러니까 권위성? 당연히 진실을 전달하겠지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뭐 요즘 우리가 기레기란 말 쓰지만 뭐 이렇게 뭐 찍찍 누가 사겨요 뭐 이런 거 이런 수준이 아니라 베트남 어디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행한 아이들의 현실 이런 거 씌웠을 때 와 저 기자는 진짜 기자 정신이 엄청나다. 저 어떻게 저기까지 가서 취재를 해왔네 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이것은 베트남인들이 느꼈을 때는 되게 뭐 가식 같다고 할까? 위선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계몽주의일 수도 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건 그거야. 그래 오케이 썽띠우는 다시 이 뉴욕타임즈의 이런 기사 뭐 뉴욕 기사의 형식을 래퍼하면서 차용했어. 근데 이거를 그대로 설명하진 않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냥 또 이제 그녀가 말하는 아까 저희가 말한 그래서 실제와 또 뭐 가상? 뭐 아까 실제와 가상 아니고 뭐랄까 약간 뭔가 외국에서 바라보는 뭐 그 집단과 그 집단에 속한 자신의 그런 대비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이뤄낼 방식으로 어떠한 약간 예술적인 실천을 또 행했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오토픽션인 것 같아요. 오토픽션.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단순히 처음에 이 신문 기사 작업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이 썽띠우가 이곳에서 뭐 베트남인의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썽띠우는 한 번 더 꼬는 거죠. 사실 이 전시는 베트남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서구의 시선이 가지는 베트남인에 대한 무엇을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썽띠우가 이 작업에서 주목한 게 그녀가 써내린 가상의 기사들은 정확하거나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외국의 견해라는 것에 주목한다. 그러니까 썽띠우도 실제로 외국에 오래 살았고 그죠. 베트남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독일인이거나 뭐 그런 식이니까 사실은 약간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베트남인이지만 외국에 사기 때문에 이 베트남의 자신의 나라를 정체성의 근본인 나라를 삼자의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캐치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오토픽션이 정확히 사실 그거거든요. 오토픽션이 뭐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오토픽션이 뭔데?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오토픽션이 뭐냐면은 현대 문학 예술에서 등장하는 이 개념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사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규정하는 외부의 세계를 보여주는 스스로의 모습 자체를 거울로 사용하는 기법.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은 스스로를 보여줌으로써 외부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외부의 세계를 반사시키는 거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내 자신을 표현하는 거지만 동시에 그 안에 맺힌 상은 외부의 세계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걸 좀 정리해서 말하자면 오토픽션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두 가지 내러티브 형식, 자서전과 소설을 결합한다. 그러니까 자서전이란 건 가장 내밀하고 사적인 무엇인게 되는 거고, 그죠. 소설은 뭐랄까 좀 이제 가상적이기도 하고 좀 외부의 어떤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결합하는 것이 오토픽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오그래피라나? 그게 자서전이죠. 아우토비오그래피인가? 아우토비오그래피랑 픽션 합한 거군요.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된 거죠. 픽션. 그래서 2018년 뉴욕 매거진의 벌처라는 글에서 문학 비평가 크리스찬
로렌체는 이제 오토픽션의 특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오토픽션은 되게 나레이터 혹은 뭐 주인공 혹은 저자의 알토에고가 되게 강조되는 성향이 있고 책의 창작물 자체가 뭐랄까 되게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보다 이 책 자체라고 해야 될까 굳이 말하자면 이게 좀 애매한 개념이긴 한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화자가 누구인가가 되게 중요하고 오토픽션은 결과물 자체가 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책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사실은 그 뉴스페이퍼도 똑같잖아. 이 뉴스페이퍼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뉴스페이퍼라는 사실이 그렇죠. 누가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고 그치. 또 이 뉴스페이퍼라는 형식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예를 들자면 썽띠우도 그래서 똑같은 이 오토픽션을 사용하는 거죠. 화자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밝히고 실제로 이 뭐랄까 신문 기사에서도 누가 썼는지에 대한 이름이 다 적혀 있거든요. 뭐 이게 가상 이름인지 뭔지 모르겠고 물론 썽띠우가 쓴 거겠지만 그 다음에 이게 또 실제로 읽어보면 그 베트남인들에 대한 되게 사적이고 내밀한 얘기들이 들어있는데 동시에 이것을 비춰낸 결과물은 완전히 그 형식적인 신문의 폼을 따르고 있다. 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화자가 적혀져 있으면은 좀 더 신뢰성이 가는 것도 있어요. 화자가 적혀 있으면 설마 자기 이름 걸고 그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원할머니 부산. 그런 느낌. 설마 자기 이름 그러니까 연예인들 똑같잖아. 연예인 이름 걸고 뭘 팔고 있으면 그래 믿을만 하겠다. 맞아 그런 느낌 있지. 네. 뭐 이것도 오토픽션일 수도 있겠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곳에서도 결국 영상과 비슷하게 약간 되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약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동시에 결과물 자체에 우리가 약간 미학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은 작업이지 않나 예를 들자면. 그래서 사카린 씨가 전 시간에 막 그랬잖아요. 광주 비엔날레 얘기하면서 네. 내 앞에 와서 너무 무언가를 많이 말하는 듯 할 때 느끼는 부담감이 있다면 속삭이는 느낌. 네, 이 작업은 분명히 무언가를 좀 많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은 아니고 그냥 그곳에 존재하는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학적인 어떤 번역 과정을 잘 수행해냈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성태우의 되게 큰 장점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자칫하면 무거운 이야기를 그러니까 무겁게 풀어내되 무겁지 않아. 맞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누구나 하는 이야기 같지만 자신만의 이야기 맞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 맞아요. 레퍼런스를 가지고 어떻게 썼냐, 어떤 식의 자신이 생각하는 구조나 뭔가 연출 방식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했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저는 이 전시를 보고 그래도 이 요즘의 전시를 보면서도 드는 생각은 그녀가 작업 하나하나를 구성한 능력은 대단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뭐 영상 작업을 만들어내는 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신문 작업을 만들어내는 거. 근데 아쉬운 거는 전시 전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설치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좀 실험적이거나 좀 새로운 형식은 많이 등장하지 않거든 사실. 그냥 신문지를 만들어놓고 벽에 이렇게 붙여놓거나 영상은 그냥 뭐 거대한 설치물을 만들어놓긴 했지만 그냥 뭐 모니터에서 틀어놓은 거고 스피커에서 그냥 사운드가 나온 거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뭐 좀 나름의 배치는 해놓는데 좀 이 설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게 근데 뭐 2017년 전시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음에 이제 오펜씨가 또 소개할 전시에서 이것들이 살짝 좀 발전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미학적으로. 맞아. 그냥 구문스 얘기로 제가 이제 준비한 전시에서도 뭐 발전했다고 하면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고 조금 더 연출적으로 변했다면 연출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좀 엄격하게 되게 엄격해진 구성한 거면 구성한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전시 자체는 아직 뭐 좀 더 젊었을 때 한 거기 때문에 맛이 있죠. 그런 맛. 맛이 있는데 그래서 본인도 그걸 아는지 다음 작업에서도 뉴스페이퍼가 어쨌든 등장하잖아요. 그죠. 제가 소개할. 근데 거기서는 좀 잘 썼어 확실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발전을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전시에 대한 리모트 뷰잉에 대한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바로 이제 다음 전시 러블리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러블리스 전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블레스, 뭐 사랑이 부족한, 뭐 사랑이 없는, 뭐 이런 느낌이고. 무애정, 무정. 뭐 그쵸. 무정하다 무슨. 무정하다라는 게 어울리지 않나? 무정이 맞네. 무정. 맞네요. 응. 그래서 파이퍼 키스라는 이제 런던 갤러리 전시를 했고 2019년 1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대략 1년 반 이후의 전시네요. 그쵸, 한 1년 반? 이 리모트 뷰잉 이후로. 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시가 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한 학기 만에 이런 식으로. 한 학기? 거의 한 학기 만이죠. 1년 반이니까. 1년은 3학기네. 3학기 동안. 그렇죠. 그래서 이 전시에 등장하는 이제 작품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두 개의 철제 다이닝 테이블이 존재하고 음식 용기들 뭐 그다음에 종이백들 그다음에 TV 모양의 약간 모니터 그리고 사운드 작업이 또 다시 등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성태우 전시에서 좀 가장 에스테틱적으로 마음에 드는 전시가 이 전시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렇게 그냥 좀 아름답다라고 말하긴 애매하지만 미학적이다.
감각이 감각이 좋았다. 앞으로 설명하게 될 테지만 사실 이 전시가 다른 성듀의 작업과는 다르게 좀 더 서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이 맞아요. 되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작업 설명 이것도 또 이제 웹사이트에 써 있는 건데 작업 설명 간단히 읽어드리자면 철제로 된 다이닝 테이블이 구금된 듯한 환경에 놓여 있다. 스테인레스 철 테이블 위로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음식 용기들이 놓여 있다. 잔잔한 음향이 공간을 계속 맴돈다. 음악은 부엌 알람, 도서관 소음, 문 닫히는 소리, 네온이 반짝이는 소리, 카니에 웨스트의 런어웨이의 세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종의 멜로디를 이룬다. 스테인레스 테두리로 이루어진 TV에서 이미지가 움직인다. 그 이미지들은 사운드와 같이 관찰적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잠깐 써 있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그녀가 여기서 가상의 되게 컨셉을 선택했어요. 이 전시장 자체에 그렇죠. 아마 이제 사카린 씨가 소개하게 될 작업에서도 가상의 그렇죠. 컨셉을 맞아요. 스스로가 설정하잖아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런 약간 실천이 좀 이런 시도들을 좀 한 것 같은데 이 전시의 컨셉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본의 하이엔드 커피숍이 브루탈 미니멀리즘이라는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를 사용하여 자카르타의 커피숍을 여는 것이 이 중요한 컨셉이에요. 되게 구체적인데 중요한 게 하이엔드 커피숍, 그 다음에 브루탈 미니멀리즘, 그리고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 자카르타의 커피숍. 뭘 정확히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 보면 대충 젠트리피케이션 같기도 하고 뭔가 근데 또 이렇게 듣고 나서 전시를 보면 그럴싸하네? 이런 생각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작품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먼저 좀 자세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아까 말한 다이닝 테이블은 첫 번째로 대단히 차가운 미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사실은 공원에 존재하는 그 4인용 그렇죠. 책상이잖아요. 저희가 이걸 사진을 좀 올려드릴 텐데 실제 독일에 이런 데 좀 많이 존재하는 것 같고 맞아요. 의자 붙어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뭐랄까 옹기종기의 약간 따뜻한 느낌이 있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 책상을 되게 차가운 미학으로 만들어졌으며 다이닝 테이블 혹은 공원 테이블이라는 따뜻한 감성의 테이블이 감옥, 정신병원 같은 미학과 합쳐지면서 되게 요상한 느낌을 되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테이블을 만들 때 자신 디자인을 해서 실제 약간 교정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가구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걸 주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디자인 자체는 공원 테이블과 비슷하지만 이 미학과 느낌은 완전히 그런 감옥 혹은 정신병원 이런 느낌이 나게 약간 만들어진 거죠. 중첩되게. 그래서 테이블 작업에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교정시설에서 사용되는 가구들은 뭐랄까 바닥에 고정되고 들지 못하는 무거운 소재로 만들어지고 약간 자해하지 못하게 둥근 모서리를 가지게 만들고 또 오래 써야 되니까 좋은 내구성을 위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안전과 안정을 위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얘네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뭔가 어떤 안전성을 위해서 만들고 안정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미학들이 사실 아까 말한 브루탈 미니멀리즘이라는 그 잔인한 미학을 사실 연상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죠. 왜냐면은 오히려 공원에 존재하는 테이블이 우리에게 사실 더 위험할 수 있잖아. 그 정도 더 앉으실 수도 있고, 나무로 돼 있으니까 나무가 박힐 수도 있는데. 그치. 근데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되게 뭐랄까 역설적인 미학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 미국의 가장 흉악범들을 넣는 교도소 이름이 플로렌스 교도소였나? 거기에 이제 들은 것 같아요. 독방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수들은 거기서 독방밖에 못 쓰거든요. 이제 자해나 바닥도 쿠션 이런 거 아닌가요? 자살을 막기 위해서 이 TV 장부터 시작해서 침대 그리고 세면대까지 다 일체형이에요. 그리고 마감 처리가 모두 쇠로 돼서 깔끔하게 돼서 이 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다 둥그래요. 둥글둥글하고. 거기서 이제 24시간도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만 나오는 오로지 흑백 종교 영상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것만 이제 평생을 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학을 좀 참고한 그런 미학이 딱 들어오지 않았나.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재밌잖아.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교도소에서 봤을 때 모르겠는데 이게 전시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차갑다고 느껴지면서 되게 따뜻한 느낌도 있거든. 이게 공원 테이블이기 때문도 있겠지만 사실 그 미학이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존재하는 음식 용기, 아까 말한 음식 용기라든지 종이백, 이런 종이 봉투 이런 작업들은 또 뭐랄까 이것도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혼합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음식을 먹고 남은 용기들이에요. 사실 그게 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사용되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는 공원에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먹고 버리고 가는 근데 그런 느낌인데 그런 건 지저분해야 되고 되게 개인적이고 그런 먹는 행위가 개인적으로 그런 사적이고 먹는 행위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깔끔하게 웰메이드로 딱 그곳에 놓여 있잖아요. 어떤 조각품 마냥. 맞아요. 실제로 보면 되게 잘 만들었어요. 맞아요. 되게 레이저 컷된 카드보드로 이렇게 만든 건지 뭔지 색감도 되게 딱 미니멀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게 근데 실제 용기가 아니라 만들어진 용기예요? 전 잘 모르겠는데 봉투 같은 거는 좀 실제 봉투 같긴 하거든요. 봉투 살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음식물 용기 같은 거는 실제로 좀 사왔겠죠 어디서 아니면 사온 거고 사용이 되지 않은 거겠지. 근데 이것들이 놓여 있는 방식이 되게 사용되고 난 뒤의 방식이니까. 맞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두 개가 사실 다 어떤 서정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이미 벌써. 그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행위 자체에 대한 거죠. 첫 번째는 어떤 침묵과 동시에 그 안정성과 공원이 가지고 있고 뭐 약간 그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약간 서정성. 두 번째는 우리가 먹는 행위라든지 이 공원에서 깔깔거리고 먹고 남기고 한 음식들을 약간 되게 깔끔하게 재현해내는 데서 오는 서정성. 그리고 마지막 작품인 이 모니터는 언타이틀이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또 스테인리스 철로 된 모니터예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그냥 파란색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저 처음에 몰랐는데 네. 저는 그냥 뭐 파란색 라이트 박스 같은 네, 건가? 저도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어두워지는 그 갤러리에서 바라보는 하늘을 찍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뭐 새가 날아다니는 뭐 그런 시퀀스가 있다고 하는데 얼핏 보면 제임스 터렐 작업 같기도 하고 약간 그렇죠. 제임스 터렐 작업기도 하고 아니면 또 동시에 교정시설에서 나올 법한 뭐 그런 느낌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도 생각했어요. 그 옛날 교정시설 좀 후진대. 그죠. 후진대는 감옥이 알죠. 위쪽에 네모나게 짧게 나여 있는 거. 세상사 걸리고 거기서 보면 하늘밖에 안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럴 수 그런 있을 에스테틱을 따오지 않았나? 그런 것 같아요. 공원 의자 자체도 이런 가구의 소재나 마테리얼 자체가 이런 교도소에서 따왔듯이 그런 이제 감옥에서 바라보는 이 쇠창살의 하늘 있잖아요. 네. 그 쇼싱크 탈출 보면은 그러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막 손 내밀어서 막 비 맞으려고 하고 비 맞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 맞아 그런 미학을 확실히 많이 땄어.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여기까지 딱 설명을 듣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작품을 딱 보시면 알겠지만 대단히 뭔가 불쾌하지만 만족스러운 조용함이랄까? 맞아요. 그 서정성이 있어. 이 무정과 그냥 같이. 미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라면 이 러브레스로 얘기를 하자면은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 내가. 근데 그 여인이 뭔가 그 여인은 날 사랑하지 않아. 친데레. 친데레가 아니야. 날 사랑하지 않아. 어.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고 있지 않은 그 옆모습이 대단히 조용하지만 아름다워 보이는 그 느낌이 아닐까.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렇죠. 그냥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되게 우선 잘 만들어진 약간 이제 굳이 말하면 조형물들이죠. 맞아요. 조형물들이고 그래서 중요한 건 또 사운드가 등장합니다. 이제 사운드도 등장하는데 사운드는 이제 현장 녹음한 여러 사운드들이 등장해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부엌 알람, 뭐 도서관 소음, 문 닫힌 소리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다 왜곡되고 변형되어서 소름 끼친 소리랄까? 좀 이제 뭐 에코가 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효과를 넣었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스피커가 다 숨겨져 있잖아요. 여기서 스핑 아마 숨겨져 있어요. 쇼핑백 안에 그러니까 음식 용기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를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겠네. 아니면 거기 뒤쪽에 어디 컨테이너였나? 뒤쪽에 숨겼다는 얘기. 저도 어디에 정확히 숨겨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이 박스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동시에 여기서 이제 썽듀가 또 발전한다고 해야 될까? 네. 그거 중 하나가 여기서도 서정성을 되게 강조하려고 하는 게 멜로디를 좀 만들려고 했다고 하더라고 스스로가. 네. 이게 선장 녹음한 사운드 뭐 그냥 이런 거잖아요. 뭐 착착착착 이런 거를 통해서 약간 멜로디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행위의 약간 끝자락이랄까? 썽듀의 약간 실험에서 등장한 게 이제 카니에 웨스트 이제 그 유명한 카니에 웨스트의 런어웨이라는 곡이 등장하거든요. 아까 여기서 런어웨이의 삼음을 약간 가지고 멜로디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네. 이 런어웨이의 삼음이 사실 되게 딴 이거 맞나요? 네 그렇죠. 딴그 말하시는 네, 거죠? 그 음을 말하는 건데 그건 실제로 공간과 잘 어울리기도 하는데 이 곡이 대단히 상징적인 곡이에요 사실. 힙합을 조금만 좋아해도 알 수 있는 곡이고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유명한 곡을 써서 약간 많이들이 단번에 알아채게 함과 동시에 약간 좀 드라마틱함을 끌어올린다고 해야 될까? 실제로 그래서 썽듀가 사용한 방식이 그냥 단순히 그것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화음을 쌓아서 더 드라마틱함을 강조시켜요. 그러니까 서정성을 강조시킨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전시 제목도 사실 썽듀가 쓰지 않는 제목이잖아요 결국. 그죠. 러브리스. 그래서 이 전시의 특징은 지금까지 말한 걸로 종합해 봤을 때 대단히 서정적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시 사실은 좀 베스트 중 하나 꼽고 싶어. 저는 사실 이 전시 제목도 마음에 들었지만 그냥 그 보여지는 미학에서 되게 뭔가 이렇게 절제된 구조만 딱 보이긴 하는데 그 구조에서 나오는 그 미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아름다움 진짜?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맞아. 아니면 그 공간에서 어떤 상상된 이미지가 구현했을 때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거든요. 어떤 공원의 이미지와 동시에 이제 교도소나 이런 험악한 공간의 이미지가 딱 겹쳐지는데 거기 안에서도 꽃 피어나는 사랑이죠. 이 교도소에서의 죄수간의 사랑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뭐냐면은 상반되는 두 개 미학, 공원, 교도소 이게 합쳐지는데 불협화음이 아니라 멜로디를 이루고 있어 이 전시가 정확히. 그러니까 화음처럼 그렇게 됐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불쾌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여기서 그래서 우선은 이 전시를 좀 분석하기 위해서 카니에 웨스트의 런어웨이를 좀 조사해왔어요. 네. 왜냐면 이 런어웨이라는 그 곡도 대단히 중요한 곡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여기서 등장하는 구조랄까?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썽띠우가 이번 전시를 구성하는데 많은 좀 참고를 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카니에 웨스트의 런어웨이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누자면은 네. 이건 첫 번째 9분짜리 대곡이에요. 대곡. 요즘에 9분짜리 곡 많이 없는데. 네. 9분짜리 다시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어떤 거요? 아 좋던데 다시 들어봐. 저는 진짜 좋아요 이거. 네. 이 앨범 어디 앨범이었지 이게? 마이 블랙 트위스티드 블랙 판타지였나? 아 맞아요. 그런 앨범. 네. 그 이제 카니의 최고의 명반이죠. 명반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비평가들이 꼽는 카니에 웨스트 최고의 곡이라고. 최명반의 최곡이. 그러니까 왕중왕. 왕중왕 느낌. 왕중왕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몇 가지 평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서 재밌더라고 평이. 슬랜트 매거진의 매트콜은 블랙홀에서 빠져나가려 노력하는 괴로운 인간의 추상이라고 이 곡을 평론하더라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위클리 시몬 보직 레빈스는 자기 반영적 가사의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 오. 카니에 웨스트는 대단히 불쾌할 수 있는 인물이지만 그러나 그는 적어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음악을 통해 대면한다. 이게 성띠우의 자기 작업 방식이 아까 그 아우토쿠션이랑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서사와 무엇인가를 맞물리게 하는 거죠 결국엔. 그리고 피치포크 미디어의 라이언 돈벨은 웃기며 슬프며 공감할 수 있는 카니의 최고의 곡. 그다음 IGN의 체드 그리스초프는 피아노의 차가운 냉기와 벌거벗은 비트 사운드는 가히 환상적. 이거 거의 성띠우 이 전시에 전시가- 대해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저가 이 전시에 대해서 메모를 했을 때 하나가 따뜻함과 차가움의 조화라고 네, 써놨거든요. 밑에는 또 다른 식으로 감정과 이성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네. 이게 딱 피아노의 차가운 냉기와 그러니까요. 벌거벗은 비트의 공원 책상의 차가운 냉기와 벌거벗은 음식 용기의 사운드는. 아니죠. 공원 책상의 따뜻함과 네. 교도소 시설의 차가운 그 냉기는 가히 환상적. 뭐 이런 느낌으로.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노래 구조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이제 노래 시작은 약간 아까 말씀드린 삼음으로 시작해요. 딴. 저도 이거 맨날 들으면서 야, 이런 난 왜 이 쉬운 걸 못 만들었을까?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이 멜로디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카니에가 좀 시간이 지나서 1분 정도인가 첫 보컬 라인이 등장해요. 막 이제 막 보컬 샘플이 등장하고 Look at you, look at you 막 이런 게 그거 등장. 좀 소름이 돋죠 확실히. 그런 걸 등장하다 카니가 처음으로 말하는데 You've been putting up with my shit just way too long.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너는 뭐 내가 개짓거리하는 걸 너무 많이 받아줘왔어. 뭐 이런 말이고 그리고 또 우문의 코러스가 등장한다고 하더라고. Let's have a toast for the douchebags. 이게 뭐냐면은 뭐 개새끼들을 위하여 건배하자.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곡이냐면은 그 카니에가 가지고 있는 조울증이 있잖아요. 카니에 조울증이 있거든요. 맞아요. 바이폴라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파괴적인 행위로부터 그 애인 여자친구한테 도망가려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근데 조울증이라는 게 오락가락하는 거냐 쉽게 말하면은. 맞아요. 근데 이 곡이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 곡이 되게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마지막 아우트로에 대해서 상당히 무슨 코멘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건 찾아보시면 되게 더 많은데 이제 노래 끝은 어떻게 나오냐?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땅땅땅 시작하다가 이제 비트가 나오고 뭐 얘가 이제 노래를 하고 막 가사를 하고 막 코러스 하고 이런데 마지막 3분 이제 9분 대곡이잖아. 6분이 지나고 마지막 3분 아우트로에서 노래 끝부분에는 보코더로 만들어진 3분가량의 이해할 수 없이 중얼거리는 아우트로가 등장한다. 왜 이러셨나요? 그죠.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왜곡되어 있다. 오. 그래서 롤링스톤의 랍 셰필드는 아우트로를 찬양하며 이렇게 말한다. 노래 아우트로가 나올 때쯤에 이미 뇌의 노래가 봉인되어 버렸다. 이런 아우트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방법은 없지만 그것은 그 상태로 3분가량 더 흘러간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우트로에 대한 재밌던 해석이 그거더라고요. 커리어 동안 래퍼가 되고 싶었지만 약간 미디어에 의해서 그 래퍼가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뭐 어떤 걸 표현한 것이다. 이게 그래서 미디어의 소음에 의해 그의 말은 익사했다. 뭐 노래 아우트로와 같이 그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지만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굳이 말하자면은 뭐 이건 그냥 약간 이것도 성띠우 작업이랑 억지로 좀 껴맞춰 보자면, 그러니까 이 카네가 우 이러는 게 뭐라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음악적 구조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말한 게 그거야. 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이폴라라는 이렇게 했다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제 카니에 웨스트가 이 곡에서 설정한 바이폴라 그러니까 조울증과 여자친구가 도망가라 그다음 나의 내면의 고민들이라는 그리고 막 별의별 이상한 말이 등장한다 하잖아. 뭐 개새끼를 위해 건배하자 이런 언어들이 하나의 곡으로서 이게 그러니까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이 구조적으로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지 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곡이 기승전결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조울증 환자처럼 와리가리 한다는 거야 되게. 근데 그게 이미 구조로 인지가 됐으니까 뒤에서 우 그리고 실제로 그 곡의 내러티브가 그걸 말하고 있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아까 약간 리모트 뷰잉에서 말한 것처럼 이 내러티브를 구조적으로 풀어낸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대곡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이게 명곡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아닐까. 왜냐면 그런 노래 많잖아. 뭐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를 뭐 가사를 풀어서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거는 대곡이 아니야. 그냥 곡이야. 근데
이 내러티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음악적인 구조로 풀어내는 건 진짜 다른 차원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클래식도 그렇기 때문에 명곡이라고 많이 불리는 게 아닐까. 맞아. 그 음악적인 고찰들이 되었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걸 약간 감정과 이성을 이렇게 보고 싶은데 실제로 썽띠우가 약간 실제로 카니 웨스트를 많이 언급을 하기도 하고 이 작업을 설명할 때 네. 그다음 그 데모 비디오를 저희가 링크를 걸어드릴 텐데 거기도 네. 이제 카니 웨스트 부분이 나오는 부분을 딱 집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오. 근데 그런 걸 봐서 확실히 꽤 많은 연관성이 존재할 것 같아요. 이 작업과 런어웨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현대 힙합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고 싶거든요. 네. 힙합이 왜 도대체 그럼 이 시대에 흥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있어서 뭐 누군가는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뭐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니까 그런 거지 뭐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뭐 그냥 뭐 힙스터라서 그런 거 이런 식으로 뭐 약간 웅얼웅얼 거리면서 저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죠. 그렇게 분석하기보다는 저는 이걸 그렇게 분석하고 싶어요. 아까 말한 것과 똑같이 가장 개인적인 서사를 그 구조적 그리고 최첨단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음악이 결국 힙합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동시에 음악의 최첨단에 있는 좀 고찰들을 해낼 수 있는 거야. 맞아. 실제로. 샘플링도 사실 되게 구조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어디서 따와서 그것을 굳이 합성시키고. 그 샘플링도 고착화된 무엇이 아니잖아. 물론 고착화된 방법은 존재하지만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데 카니 웨스트의 샘플링을 우리가 찬양하겠어. 그는 또 다른 샘플링을 계속 해내기 때문에 맞아. 그런 거지. 즉 개인적인 서사를 담당하는 감정과 컨템퍼러리한 사운드의 이성이 공존할 때 야기되는 그 묘한 긴장감과 그 텐션이 있기 때문에 힙합이라는 음악이 우리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 않겠냐 이거지. 이제 사칸 씨가 이 전시를 봤을 때 썽띠우의 러블레스를 봤을 때 아 이거 되게 매력적인 것 같다 맞아. 라고 말하는 게 사실 이 긴장감에서 올 수 있다는 거죠. 긴장감이 있어. 맞아요. 그리고 그 오펜 씨가 저한테 한번 영상을 보여줬잖아요. 썽띠우의 전지 전경과 함께 나오는 그죠. 카니 웨스트의 그 런어웨이에서 데모 비디오에 살짝 소름 돋았어. 아 저도 소름 약간 이렇게 잘 어울려? 진짜 좋더라고. 전시장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사실 전시 공간도 그렇게 무슨 거대한 공간도 아니야. 아니었어요. 그냥 뭐 좁고, 평범한 공간이거든 사실. 되게 근데 좀 하나 특이했던 건 그 공간 자체가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대로 사면이 그냥 엄청 꽉 막혀 있는 느낌 있잖아요. 답답한 공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한 줄씩으로 우선 간단히 요거를 하자면 여기까지 말한 거를 그래서 썽띠우는 개인의 서사라 불릴 수 있는 약간 뭐 내러티브, 뭐 감성, 따뜻함을 사회 구조라 불릴 수 있는 구조, 이성, 차가움과 중첩시킨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이제 말했잖아요. 이게 그 두 개가 합일되는 느낌이 있다고. 네. 공원 벤치와 교정 시설에 그게 합일되고, 네. 뭐 깨끗한 그 어떤 오브제와 먹고 남기고 간 그 음식 용기들이 합일되고 그런 이런 합일의 약간 미학을 좀 추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밀하게 느껴진 무엇과 외부적인 무엇의 결합. 이 전시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되게 그거인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약간 해석을 해보자면은 뭐랄까 만약에 그녀 작업이 그냥 단순히 공원 벤치를 뭐 내러티브적으로 갖다 놓고 뭐 먹고 간 음식 용기를 나타놓고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감옥같이 뭔가를 해놓고 그랬을 땐 사실 뭐가 안 느껴졌을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건 아까 동영상 옆에 사진을 배치해서 과거를 활성화시키는 것과 비슷한 논리로 이런 합의를 통해서 어떤 이 두 가지 양쪽의 모든 걸 활성화시키는 느낌이 되게 센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윈윈 하는 거다 둘 다. 굳이 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걸 되게 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되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오토픽션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토픽션이 약간 자서전과 소설을 결합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그거랑은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중첩이란다 생각해요. 두 개의 상반된 내러티브. 뭐 공원과 교정시설이 그렇겠지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개 다 현실이란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공원 벤치도 현실이고 교정도 현실이야. 근데 그 두 개가 합쳐지면 무엇이 되냐 할 때 우리는 이 작업을 보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 진짜 가상적이다. 되게 묘하다. 그러니까 썽뚜가 말한 것처럼 일본의 하이엔드 카페가 자카르타에 세워진 것 같다. 근데 일본의 하이엔드 카페도 현실이고 자카르타에 세워질 수 있는 것도 현실이잖아 사실은. 그치. 뭐 상상이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 두 개의 현실이 합쳤을 때 되게 가상적인 무엇이 된다는 거지. 이 완전히 반대되는 완전히 미학을 가진 무엇이 합쳐졌을 때 약간 그래서 사운드도 보면은 현장 녹음한 사운드와 완전히 카니의 사운드는 또 다른 궤를 취하고 있잖아. 완전 다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합쳐놨을 때 또 되게 완전 뭔가 다른 맥락을 주기도 하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 현장 녹음된 실제적인 사운드가 어떤 멜로디를 이루기 시작할 때 또 그것도 완전 다른 맥락을 이루기도 그치.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아 뭐랄까 우리가 이 두 개의 현실을 중첩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사실 어떤 거리두기의 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매력적으로 느끼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네요. 이 거리두기라는 게 그러니까 오펜 씨의 말로는 두 가지의 이 가능성이 중첩됐을 때 낯설게 하게 같은 건가요? 진짜 낯설게 하기죠. 소격 그러니까, 효과 같이. 아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것에 대한 속성이 확 바뀌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사람의 작업 얘기를 들으면 좀 너무 좀 다른 건가 싶긴 한데 네네. 그 누구죠? 올덴버그, 클래스 올덴버그 그런 것도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그건 좀 더 단순한 방법이긴 했지만 클래스 올덴버그는 그냥 단순히 사이즈적인 스케일이나 이런 걸 좀 물성을 바꾸거나 그 물성을 바꾼 느낌이라면 예를 들면 저기 약간 덤벨이 놓여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덤벨의 모양 있잖아. 네. 예를 들면 저 덤벨의 모양과 똑같이 만들어진 바게트? 아니지 성인 도구 성인 도구가 있어. 성인 도구. 네. 예, 성인들이 쓰는 도구. 예를 들자면 예. 그럴싸하잖아. 있을 법하잖아. 네. 근데 그 두 개를 합쳐놨을 때는 되게 어떤 그치. 기시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이것이 썽띠우가 여기서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가 아닐까.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 전시가 저희가 계속 그랬잖아. 좀 성공적인 것 같다. 사카린 씨가 말씀하신 쭉주방이라든지 이럴 때 이런 데서 그런 좀 컨셉이 좀 더 이어지지 않나. 맞아요.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총평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자면은 리모트 뷰잉이 스피리추얼한 어떤 거,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것을 통해 단일성, 복수성의 대비를 보여준 작업이라면 이제 약간 러블레스는 인테리어, 일상의 가구들을 통해 개인의 서사 그리고 구조의 대비를 되게 보여준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성과 감성의 중첩 뭐 이런 걸 되게 보여준 작업이고. 그래서 두 개 다 어떤 확실한 건 좀 상반된 무엇을 동시에 쓰고 있고 또 되게 그것을 미학적으로 잘 풀어내고 사용할 레퍼런스도 대단히 타당하고 재밌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가 이제 약간 걱정이 드는 거는 이런 레퍼런스를 잘 찾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근데 저는 썽띠우가 이렇게 캐치해내는 미학들이 되게 재밌거든요. 맞아요. 뭐 모노와 스테레오, 뭐 단일성과 복수성, 아니면 뭐 영적인 것의 뭐 두 가지 내러티브, 뭐 아니면은 여기서 등장하는 뭐 현실 두 개의 중첩, 뭐 이성과 감성의 중첩, 뭐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카니에 웨스트를 사용하는 것 이런 식으로 스스로 되게 예술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재밌는 프로세스를 많이 만드는데 왜 아직도 그녀는 베트남에 굳이 천착할까? 왜냐면 베트남에 천착했을 때 작가 스스로가 되게 무슨 정치적인 포지션을 받는 순간 좀 고착화될 수 있잖아. 그게 그치. 하나의 의무감으로 느껴질 수 있고 그치. 그걸 사실 깨기가 힘들 수도 있고. 맞아. 왜냐면 지금 하는 전시도 또 베트남 이야기잖아 사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 지금. 그런 걸 봤을 때 언제까지 그녀가 이걸 선착할까? 왜냐면 내가 봤을 때 그녀는 분명히 무슨 레퍼런스를 사용하든 되게 재밌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맞아. 사람이야 사실. 근데 왜 그녀는 베트남 이런 거 좀 선착할까? 약간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전시에 그러니까 많은 작가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색깔을 오히려 보여주는 게 주목받을 수 있는. 특히 요새 뭐 저희가 첫 시간에도 말했던 디아스포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난민도 그렇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들을 유럽에서 살면서 이 상황을 향유할 수 있는 겪어볼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언어들 그런 것도 좀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도 베트남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그녀가 사실 미술계에서 입지를 가지게 된 게 베트남이라는 주제를 통해서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약간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전시가 있지 너무 많아요 지금. 좀 급하게 만들고 있죠. 전시가 저희가 너무 많아요. 이번 전시를 보고 좀 그렇게 말했잖아요 서로. 되게 급하게 만든 것 같다. 네, 맞아요. 왜냐면 조금 좀 기존의 미학을 많이 쓰기도 했고 다시 맞아요. 재활용하기도 했고 동시에 기존 것보다 좀 못해진 것도 있는 것 그 같고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감상평으로 약간 얀보의 그걸 좀 따라한 느낌도 많은 것 같고 따라했다고는 좀 자기도 모르게 좀 그쪽으로 간 것 갈 같기도 수밖에 하고. 없을 수 있죠.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그래서 저가 설명한 두 개 전시는 사실 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전 아까 말했지만 그 영상 작업 되게 좋아하고 이번 전시도 사실 이번 전시 아까 말했지만 사카인 씨가 그 데모 비디오 봤을 때 네. 소개 영상 봤을 때 여러분 소름 돋았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 생각 와 이건 진짜 내 작업이었으면 좋겠다 이 피아노 생각이 소리 들더라고. 나오는 순간. 와 진짜 잘했다. 그건 진짜 좋았어요. 왜냐면 이게 왜냐면 카니 웨스트의 런웨이의 그 산문을 쓴다는 게 쉬운 발상은 아니거든. 맞죠. 쓰고 나서 우리가 들었을 때 아 나는 왜 안 썼지 이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쓰는 게 쉬운 발상이 아닌데 그거를 그다음 잘 녹아내게. 영상도 잘 찍었어요. 아, 제가 그 재미있게 본 부분 그거 있잖아요. 맞아. 편집 보였을 때 이게 영상이야 사진이야. 아 맞아 그 부분도 있죠. 그게 정말 재밌어요. 왜냐면 스토리는 흘러가는데 네. 영상은 뭔가 맞아요. 실제로 그 다음에 그 조형물들 실제로 되게 고요하게 거의 놓여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사운드도 내러티브가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카니에 웨스트의 런웨이는 9분 동안의 극적인 내러티브 연속인데 그거를 이제 딱 보여주는데 영상은 움직이지 않아. 그리고 저는 여기서 혹시 이 전시에서도 멜로디라는 것과 이 서정성, 뭐 러블리스 이런 식의 단어를 그거 아시죠? 모르죠. 러블리스 아니다. 러블리스가 있나? 카니 웨스트 노래 제목 중에도 러블리스가 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하트레스인가? 오 하트레스 같아요. 네, 하트레스 808 그 앨범에서 있던 첫 곡. 맞아요. 두 번째 곡인가?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그런 데서 많이 좀 따오지 않나. 카니를 진짜 좋아하지 않나. 저희가 예전에 누구 작가 때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는 약간 도치됐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미술가가 힙합한테 영향받는 세상. 아니 그러잖아. 일론 머스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예술가 카니- 누구냐? 카니에요? Of course 카니. 올커스 예. Of course 예. 트래비스 스캇도 그러잖아. 트래비스 스캇이 공항에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랑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 중에 누구 뽑을 거냐니까 카니.
그런 게 있다시 하여튼 여기서도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예를 들자면은 뭐 제프 혼수가 카니 웨스트를 차용고 작업했던 재미 없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썬듀가 있으니까, 카니 웨스트 차용하고 대단히 신선함- 타당하게 작업을 만들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신선함이 있었죠. 그래서 꼭 이 전시 한번 봐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전시는 여기까지이고 다음은 이제 사카린 씨가 준비한 전시 네, 쭉 주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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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